자, 한 주간 정치 이슈 짚어봅니다. 정치인사이드 부경대 차재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죠. 건전, 재정, 약자 복지를 강조했고요. 그런데 이번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에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협치 대신 협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협력과 협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우위의 발상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행정부가 결정하면 국회가 따라주는 차원에서 지원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선상에서 저는 협력과 협조라는 말을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주의 역사상 우리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통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 높다고 사실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저는 아니었다. 특히 그리고 지금 예컨대 지금 여러 가지 막말 사태라든지 그런 혹은 예컨대 이번에 미국에 유엔에 가셔가지고 했던 말이 국회의원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막말을 하셨으면 적어도 그런 관점에서 사과와 협치에 대한 당부 이런 것들이 저는 들어갔으면 훨씬 좀 부드러운 정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다. 그다음에 약자복지나 이런 것들을 말로는 되게 강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 639조 예산안을 뜯어보면 복지 전체 예산은 조금 늘었지만 그것도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고려하면 늘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약자에 집중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정말 제대로 된 예산들이 갔냐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하시는 거하고 실제 내용으로 옮기는 거하고는 내용상의 차이가 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 시정 연설에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거에 대한 항의 차원일지 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민주당 당사를 한 건 아니다. 결국 민주당 당산의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거다 이렇게 보지만은 저는 검찰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을 타이밍을 선택한 거 그리고 그 들어가는 시간대를 선택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원적으로 민주당을 이제 좀 이렇게 콘으로 몰아세우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읽히고 있고. 결국은 민주당을 폄훼하고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식의 항의를 하지 않으면 다르게 표현할 길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궁시로 지도 사실을 이렇게 도망갈 코스를 보면서 이렇게 고양이가 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그런 방식으로 몰지를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궁시 몰리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 야당 당사의 압수수색도 헌정사상 참 보기 드문 사태이고 헌정사상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보이콧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물론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사례는 몇 번 있습니다. 2004년에도 있었고 2019년에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시정연설이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사례는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과 관련된 각종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제 하루 단일대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지는 모습인데 이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한테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플랜 B는 굉장히 찾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상대의 의도와 힘이 명확하게 분산되어 있고 상대가 적어도 플랜 B를 택했을 때 그걸 받아줄 의사가 있는 집단이냐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아예 이건 야당은 말살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 주사파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당을 상대로 해서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해서 민주당이 적전 분열을 하면 저는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감은 갖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은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안에 속내는 사실 이 단일 대우가 흐트러질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네. 네.
이어서 부산 연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혜영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서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퇴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퇴진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민주당의 분열 요소의 하나라고 네네.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김혜영 의원이 많은 좋은 사실을 갖고 있고 살아온 인생 열정도 굉장히 훌륭한 것들을 갖고 있고 또 미스터 쓴소리라고 해서 요소마다 민주당의 아픈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네.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봤는데 이번 건은 아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이번 건은 타이밍을 골라도 너무 잘못 골랐다. 그리고 이 대표를 향한 의혹이 네. 어느 정도 정제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그런 어떤 지금 김용 부원장이 받았던 그 돈이 이재명 대표로 갔다.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혀 검찰과 마치 입을 맞춘 듯이 동일한 타이밍을 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건 저는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야당으로서 저는 국민의힘을 정부 여당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서 김혜영 의원은 저는 이번 좀 처신은 굉장히 좀 가벼웠다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될까요? 타이밍이 맞지 않고 정치적 감각, 정치를 좀 오래 떠나게 해서 그 감각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단일 대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민주당 단일 대우가 끝까지 갈지 깨질지 뭐 검찰의 수사 진척에 따라 결국 이재명 대표 퇴진 요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 퇴진 요구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직접적으로 근데 김용 부원장이나 아니면은 정진상 실장이 그런 그 돈을 수수하고 이런 사실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고 네.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그 돈의 일부가 흘러갔다 이런 사실이 돼서 실제로 기소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처럼 그냥 기소를 남발하니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소송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고 뭐 네.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이러면 아마 퇴진 요구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민주당도 이재명 외에 다른 리더십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조금 인내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계라든지 이재명계를 비슷한탐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 그런 작은 목소리들을 낼 건데 그런 것들이 민주당의 큰 목소리에 좀 저는 묻힐 가능성이 꽤 크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죠. 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죠. 조상준 네. 실장이 국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지 또 대통령 네. 최측근이라서 그런 건지 사퇴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예, 국정원 근데 기조실장으로 검찰 출신 그리고 자기가 한동훈 법무장관과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사람을 기조실장에 앉혔다는 거는 국정원을 완전히 대통령이 장악해서 권력기관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대단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국정원의 기조실장 자리라고 하는 거는 국정원은 내부의 이제 첩보기관이다 보니까 내부의 어떤 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수간 격리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기조실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전반을 해외와 뭐 국내 그런 첩보 업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과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이 자리는 저는 국정원장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거기에 경찰 출신의 가장 아끼는 사람을 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장이 최근에 몇 번의 사태를 통해서 근데 그 서해 비극 사건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몇 가지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계속 내는 모습들이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은 뭔 말을 하냐면 이 기조실장이 갖고 있는 정치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을 기조실장이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분을 심었는데 그분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과 기조실장이 싸우고 그 속에서 기조실장이 정리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조실장도 내려앉히고 궁극적으로 국정원장이 독자의 길을 가고 있는 국정원장을 아마 쳐낼 가능성이 저는 꽤 많지 않을까. 그런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치인사이드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